혹시 제가 웃돈을 좀 드릴 테니까 방을 좀 빼시겠습니까?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웃돈을 주어서라도 꼭 들어가야만 했던 방, 과연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충청도의 작은 농촌 마을, 아침 해가 논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일궈놓은 10여 마지기의 비옥한 땅에서 아버지 동혁과 어머니 순옥이 삼남매를 키우며 단란한 농가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막내 민수는 8살의 천진난만한 아이로 매일 형과 누나를 따라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자연과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봐라. 동혁이 호미질을 멈추고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가 총총 걸음으로 달려오자 동혁은 아들의 작은 손에 흙 한 줌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흙을 잘 봐라. 우리 할아버지께서 평생 가꾸신 땅이야. 언젠가 민수가 다 물려받을 거란다. 민수는 손바닥 위에 검은 흙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린 나이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에서 뭔가 소중한 것임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저희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지. 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가 더 넓혀 놓으신 거야. 동혁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가문의 역사이자 미래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어요. 순옥이 직접 기른 쌀로 지은 밥과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차린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았다지요? 순옥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엄마. 이만한 미꾸라지를 잡았어요. 민수가 두 손을 벌려 크기를 표현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과 누나도 동생 자랑에 한몫했죠. 민수가 정말 용하다. 우리가 못 잡은 걸 혼자 잡았어.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동혁의 마음 한편에는 늘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큰형인 동철의 행실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동철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했지만 술과 도박, 그리고 여자 문제로 그 돈을 탕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또 형님 얘기가 들려와요. 순옥이 장터에서 돌아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읍내 화투장에서 밤새 도박을 했다는데 또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동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동철이 저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야? 술집 작부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한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동혁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동철이 가끔 동혁의 집에 나타날 때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곤 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 눈이 충혈되고 수염을 기른 채 말하는 것도 어눌한 상태였죠. 동혁아, 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형님, 또 도박 빚 때문이세요? 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동철은 화를 냈습니다. 도박이 아니야.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라고. 하지만 온 마을이 아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동철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아직 어렸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아버지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부모님이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 후 동철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상복도 벗기 전에 술집을 드나들며 이제 집안의 큰어른은 나다라고 으스대고 다녔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기만 할 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철이 술에 취한 채로 동혁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의 낯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혁아, 나와봐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동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형님, 누구시고요? 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야. 우리 땅 가격을 알아보러 왔어. 동철의 말에 순옥이 깜짝 놀라 부엌에서 나왔어요. 민수도 방에서 나와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바라봤습니다. 땅 가격을 왜 알아보세요? 동혁이 당황하며 물었죠. 동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형이 큰아들이니까 아버지 재산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이제 제대로 된 재산 정리를 해야 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이 일대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동철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농사만 지어서 언제까지 가난하게 살 거야? 동혁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형의 권위에 맞설 수 없었어요.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박힌 그 시대에는 형의 결정을 동생이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형님, 민수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동혁이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동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땅을 잘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동철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동혁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형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믿을 만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하면 상당한 금액의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안전한 투자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민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부모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순옥의 눈가에 불안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엄마, 큰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민수가 순옥에게 물었지만 순옥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며칠 후 동철은 모든 토지 문서를 가져갔어요. 잠깐만 빌려가는 거야. 융자 절차를 밟으려면 원본이 필요하거든. 동철의 말을 들은 동혁은 불안했지만 형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문서들을 가지고 동철이 찾아간 곳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큰 돈이 필요해요. 사채업자들은 땅의 가치를 확인한 후 거액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문서 정리 과정에서 동철은 교묘하게 보증인을 동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동철은 사채로 받은 돈을 들고 읍내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딸 거야. 이 돈으로 한 방에 크게 따면 모든 게 해결돼. 하지만 도박에서 확실한 것은 없었죠. 동철은 단 하루 만에 모든 돈을 날려버렸고 빚은 고스란히 동혁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동혁의 집을 찾아왔을 때 동혁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빚을 진 보증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때부터 동혁 가족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사채업자들이 동혁의 집 문을 두드리던 그날부터 평화로웠던 농가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동혁 씨, 형님이 빌린 돈 갚으셔야겠는데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동혁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언제 보증을 섰는지도 모르는 거액의 빚이 어느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님이 땅 문서만 잠깐 가져간다고 들었는데. 동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채업자들은 냉정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증일란에 선생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문서예요. 순옥이 뒤에서 민수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순옥이 울먹이며 물었지만 동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그런 일을 제가 보증을 섰다고요? 동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형이 그래도 가족을 이런 식으로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동혁이 분명히 보증인으로 서명되어 있었어요. 돈을 갚을 수 없으면 담보로 잡힌 땅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법적 절차예요. 사채업자들의 말에 동혁은 절망했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잃는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형님을 찾아서 얘기해 볼 테니까. 하지만 동철은 이미 행방을 감춰버린 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또 다른 도박빚에 쫓겨 도망쳤다고 했어요. 동철이 이번에는 정말 크게 당했나 봐. 사채업자들이 사방에서 찾고 있더라고. 이웃 안악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순옥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밤이 되자 동혁은 순옥과 함께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 빚을 다 갚을 방법이 있을까요? 순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농사로 버는 돈으로는 평생 걸려도 갚을 수 없는 거액이었거든요.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죠? 민수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며칠 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면 땅을 넘겨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한 돈은 계속 갚으셔야 해요. 그들의 말에 동혁은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동혁은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가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다. 16살인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큰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14살 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집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민수도 어린 나이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는 거예요? 민수의 순수한 질문에 동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옥이 살림살이를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준 장롱, 결혼할 때 받은 이불, 아이들이 어릴 때 사용했던 물건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버려야 할 짐이 되어버렸어요.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동혁은 마지막으로 논밭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가꾸신 땅, 아버지가 물려주신 터전,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유산이 이제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을 믿은 제 잘못입니다. 짐을 싸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동혁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동혁은 자신의 순진함을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을 믿었던 것이 가족을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것이었거든요.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 민수는 마지막으로 논두렁을 따라 걸었어요. 미꾸라지를 잡았던 개울,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밭,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기약 없는 희망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1980년 초겨울, 동혁 가족이 서울 달동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매서운 추위와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판자촌, 비탈진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사이로 비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동혁이 겨우 구한 방은 4평 남짓한 단칸방으로 가족 5명이 살기에는 턱없이 좁았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가 살 집이에요? 순옥이 방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겨울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온 가족이 벌벌 떨어야 했죠. 민수는 고향의 따뜻했던 온돌방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이었어요. 동혁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농사밖에 모르는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나이도 40이 넘었고 기술도 없고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동혁은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동혁과 순옥이 시작한 일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중앙시장에서 떨이 과일과 채소를 사와서 지하철역 앞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100원, 배추 50원.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하루 벌이는 겨우 1~2천원 남짓이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민수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골에서 온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야, 촌놈. 말투도 이상하고 옷도 누더기 같네. 민수의 옷은 형이 입던 것을 물려받은 것들이라 너무 크거나 낡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올 여유가 없어서 혼자 교실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점심은? 담임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배가 안 고파요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선생님은 민수의 사정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어요. 보리밥에 김치 몇 점이 전부인 저녁상을 보며 순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 영양실조 걸리겠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동혁도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형과 누나는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형은 신문 배달을, 누나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형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라도 꼭 공부해서 성공해야 해. 우리 가족의 희망은 너뿐이야. 겨울이 깊어갈수록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연탄값이 없어서 온 가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민수는 추위에 떨며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지. 민수는 어린 나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하루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매일 촛불을 켜놓고 숙제를 했습니다. 전기료가 아까워서 전등을 켤 수 없었거든요. 눈이 아파도 참고 공부했어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민수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혁이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밤늦게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던 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인 것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가족들이 본 것은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동혁의 모습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수술비가 상당히 들 텐데. 의사의 말에 순옥은 절망했어요. 수술비는커녕 병원비도 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순옥이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현실은 무정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다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꼭 성공해서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아직 진실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저 가족의 행복만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동혁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희망과 달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민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985년 초봄, 동혁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향에서 올라온 마을 사람들과 서울에서 알게 된 이웃들이 조문을 왔어요. 하지만 민수가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큰아버지 동철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어이구, 동혁이가 이렇게 일찍 가다니. 동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을 때 민수는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동철의 아내는 비단 한복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었고 아들들도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가족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시는 거지? 민수가 형에게 속삭이자 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큰아버지네는 잘 살아왔나 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영정 앞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동혁아, 형이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신우이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아셨으면 좀 도와주시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어. 동철의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를 보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금팔찌, 진주 목걸이, 비싼 한복, 모든 게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 민수는 고향에서 온 박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동혁과 어릴 때부터 친했던 분이었어요. 민수야, 내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참 안타깝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된 거예요? 민수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수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내 할아버지 땅이 개발 예정지였어. 개발업자들이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내 아버지가 조상 땅이라며 팔지 않으려 했거든. 박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내 큰아버지가 개발업자들과 짜고 친 거야. 짜고 쳤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내 큰아버지에게 제안한 거지. 당신이 그 땅을 넘겨주면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 큰아버지가 사채를 끌어다가 도박으로 날렸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 박 할아버지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개발업자들과 미리 약속된 거래였던 거야. 땅을 넘겨주는 대신 거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거지. 그런데 그 빚은 내 아버지 앞으로 떠넘겨 놓고 말이야. 민수는 그 순간 큰아버지 가족들의 화려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럼 큰아버지가 그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다고 봐야지. 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가 서울로 떠나자마자 보란 듯이 큰 집도 짓고 자동차도 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야. 박 할아버지의 말에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고생하는 동안 큰아버지는 그들의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큰아버지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형님 권위를 이용해서 내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거야. 내 아버지는 끝까지 형님을 믿으셨거든. 그래서 더 안타까워.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큰아버지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켜서 불을 쌓은 파렴치한 행위였죠. 큰아버지가 개발업자들과 짜고 쳐서 우리 땅을 팔아먹고 그 돈으로 지금까지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거네요. 민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큰아버지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우리 땅을 되찾고 큰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어요. 순수했던 소년의 마음에 이제는 차가운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수는 20살이 되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더욱 간절해진 성공에 대한 의지로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큰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다짐이 민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은 힘들었지만 민수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였어요. 민수야,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현장 반장이 시멘트 배합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민수는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이 쉬는 시간에도 민수는 계속 질문했어요. 이 철근은 왜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야, 민수야. 너는 정말 공부벌레구나.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건설업계에서 성공하려면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릴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걸 배워야죠. 야간 대학에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한 후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했어요. 졸음이 쏟아져도 꾹 참고 버텼습니다. 토목설계론, 건축구조학, 건설관리학. 어려운 전공 과목들이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민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과로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민수가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민수가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막막한 현실 앞에서 눈물이 났어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민수는 밤에 추가로 일자리를 더 구했습니다. 새벽 배송, 야간 경비,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어요. 그러던 중 민수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만난 김 사장이 민수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것이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 성실하구나. 우리 회사 정식 직원으로 들어와서 현장 관리 일을 배워볼 생각 없어? 김 사장의 제안에 민수는 기뻤어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 야간 대학에서 토목공학 배우고 있다며? 현장 경험도 있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딱 맞아. 급여도 지금보다 2배는 더 줄 수 있어. 김 사장의 말에 민수는 감격했어요. 정식 직원이 된 민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현장 관리부터 설계 검토, 자재 구매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민수는 정말 똑똑해. 설명 한 번만 들어도 바로 이해하고 응용까지 해내잖아. 동료들의 칭찬에 민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김 사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민수야, 너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 작은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해볼 생각 없어? 내가 자금 지원도 해줄게. 김 사장은 민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독립을 권유한 것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민수가 망설이자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도전하는 용기야.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나을 것 같았지만 큰아버지에게 복수하려면 더 큰 성공이 필요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정말 시작해 보겠습니다. 큰아버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성공하겠어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수는 드디어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의 사무실도 작았지만 민수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민수건설이라는 간판을 걸며 민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작은 단독주택 건축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현장을 관리하고 시공품질까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이 정도 퀄리티면 대형 건설사 못지않네요. 건축주의 만족스러운 평가에 민수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동철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어요. 고향에서는 동철이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개발업자들과의 거래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멀었구나. 더 열심히 해야 해.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민수의 건설업체는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0명이 넘었고 프로젝트 규모도 커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 동철에게 복수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민수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사장님, 정말 큰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오랜 거래처였던 박 부장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충청도 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프로젝트예요.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를 찾고 있거든요. 민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충청도라면 자신의 고향 근처였거든요. 혹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주소는 여기 있네요. 충청도 천안시 동면 일대예요. 박 부장의 말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바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마을 근처였어요. 민수는 즉시 현장 답사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당장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민수의 적극적인 반응에 박 부장도 놀랐어요. 사장님,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길이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드디어 고향에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성공한 모습으로요. 민수가 중얼거리며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고향에 도착한 민수는 변해버린 풍경에 놀랐습니다. 예전의 논밭들은 대부분 개발되어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개발 예정지를 확인하고 난 후 민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 땅이었던 곳이구나. 민수가 개발 예정지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논두렁, 미꾸라지를 잡았던 개울, 모든 것이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평평하게 정리된 땅만 남아 있었어요. 현장 사무소에서 만난 개발업체 담당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땅 원래 주인이 동철 씨라고 하던데 아세요? 담당자의 말에 민수는 온몸이 굳어졌어요. 네, 동철이요? 네, 20년 전쯤에 이 일대 땅을 개발업체에 넘겨준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요즘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술과 도박으로 건강을 다 망치셨다고. 담당자의 말에 민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할 상대가 이미 스스로 망가져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으신지 민수가 더 물어보자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도박 때문에 손가락 몇 개가 잘렸다고 하고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도 절단하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신다던데.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오랫동안 복수를 꿈꿔왔는데 정작 상대방은 이미 자업자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빚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고 들었어요. 빚이요? 민수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네, 사채빚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담당자의 말에
민수는 아이러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켰던 동철이 이제는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날 저녁 민수는 동철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민수는 혼란스러웠어요. 호텔 방에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세운 민수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복수보다는 성공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복수 대신 더 큰 성공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기리는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며칠 후 민수는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것도 원청이 아닌 주요 시공사로 선정된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민수 사장님, 이제 정말 중견 건설업체 반열에 오르셨네요. 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먼 훗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0년 가을, 민수는 48살에 성공한 건설업체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고향 땅에 지어질 아파트 단지의 시공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파트 분양 소식을 들은 순간 민수는 운명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는데 벌써 분양률이 70%를 넘었어요.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민수는 분양 안내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층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17층이었어요. 17번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의 주소였거든요. 17층 1701호 분양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계약이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계약금을 제때 못 내서 해지 위기에 있다고 하네요. 직원의 말에 민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계약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함이 동명수 씨라고 되어 있네요. 직원의 답변에 민수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동명수, 바로 큰아버지 동철의 막내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정말 우연의 일치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즉시 분양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17층 1701호 계약건으로 왔는데요. 분양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는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복잡한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계약자분이 계약금은 겨우 내셨는데 중도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사실 해지 통보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담당자의 설명에 민수는 기회를 포착했어요. 혹시 제가 그분과 직접 대화할 수 있을까요? 좋은 조건으로 양보받고 싶어서요. 민수의 제안에 담당자가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연락처를 드릴게요. 하지만 그분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날 오후 민수는 동명수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아파트 분양사무소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30년 만에 만나게 될 큰아버지의 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큰아버지를 닮았을까? 약속 시간에 나타난 동명수는 민수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 과거에 화려했던 큰아버지 가족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고 싶다고 하신 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민수가 인사했을 때 동명수의 눈에 뭔가 익숙한 느낌이 스쳤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수입니다. 민수의 대답에 동명수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동혁 아저씨 아들 민수 아니에요? 동명수의 물음에 민수도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어머나, 정말 민수 형이네요. 어릴 때 고향에서 같이 놀았잖아요. 동명수가 반가워했지만 곧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동명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창피한데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어려워져서 아파트 계약금도 겨우 마련한 상황이에요. 동명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동명수의 얘기를 들으며 놀랐어요. 동철이 술과 도박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손가락도 잘리고 당뇨로 다리까지 절단해서 지금은 휠체어 신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채비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되어서 동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때 잘 살았던 집안의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빚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혹시 제가 웃돈을 좀 드릴 테니까 방을 좀 빼시겠습니까? 섭섭치 않게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 사채빚이라도 조금 갚을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17층 1701호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며 민수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한 길이었는데 정작 끝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한 달 후 입주 당일 민수는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순옥과 형, 누나가 모두 새 집으로 왔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순옥이 감격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17층 거실 한가운데에 상을 차리고 아버지 동혁과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나란히 모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것을 기념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 땅 위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순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 민수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우리 가족의 자랑이에요. 형과 누나도 동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날 밤 민수는 17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땅이 바로 어린 시절 뛰놀았던 할아버지의 논밭이었어요.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민수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로 집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민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복수는 하지 못했지만 더 큰 성공으로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국 제대로 이루어졌고 민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지인의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보증과 관련된 쓰라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친구니까라는 이유로 보증을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